현실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어느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지 단순히 사업의 총액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그 토론의 테이블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발제자 분과 토론 선생님들 모시고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까 발제 내용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플로어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 발제자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다시 한번 발제자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린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승희 영남대학교 국문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장흥조 홍익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민하 중앙대학교 요양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철 공연예술보호구역 아트벙커 대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박신희 교수님이 함께 자리를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박신희 교수님 발제 그리고 루스란슬러 교수의 발제에 대해서 안채린 교수님, 박승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의견과 관련한 어떤 토론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혹시 안채린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안채린 교수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안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문화예술 경영에 먼저 감사드리고 이 구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제 나머지 대학의 루스란슬러 교수님의 발제와 관련해서 토론이라고 와 있어서 우선은 랜슬러 교수님의 발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 코멘트를 하고 오늘 발표 특히 자홍조 교수님께서 남은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루스란슬러 교수님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홍조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은 문화예술 기관의 지속적이고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술 거버넌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전반적으로 강조하신 그 이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회라는 개념과 상당히 좀 이제 맥락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문화예술 맥락에서 이사회는 이제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서도 경영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정도의 이제 이야기를 좀 강조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예술 애호가이거나 예술가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문화산업학 공부를 했었는데요. 영국 역시도 굉장히 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면은 뭔가 좀 각계의 저명인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이라기보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스스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좀 존경받는 사회 저명 인사들을 찾으라고 하면 박물관이나 도서관, 미술관 이런 이제 좀 유명한 문화기관의 이사회 명단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 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인 분들도
자원을 통해서 선발이 되어서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이제 영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이사진들의 경우에는 거의 무급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봉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 뭐 교통비 정도만 지급이 되고 사실은 정말 아까 레슬러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그런 어떤 열정, 예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여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활동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의 현재 문화예술단체 이사회 구성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기관이나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탑다운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출 때가 아직 여전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문화 예술이라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는 어떤 이제 영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사회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는 레슬러 교수님께서 그 강조하신 열정과 관련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레슬러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예술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동시에 비즈니스 역량이 있어서 이걸 시장에서 뭔가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도 같이 갖춰야 되고 동시에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문화예술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아주 어려운 목표입니다. 뭐 문화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늘 갈등이 있는 것은 뭐 작품성과 대중성 간의 갈등 또는 예술의 가치를 더할 것인가 시장의 가치를 먼저 줄 것인가 하는 이 갈등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전통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예를 들면 창작되는 과정에서는 경영적인 맥락에서의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또 당연히 비즈니스 맥락에서의 효율성이 기대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레슬러 교수님께서도 밸런스, 균형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두 영역 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레슬러 교수님은 이것을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비즈니스 역량도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서 이 어떤 두 영역 간의 경계를 좀 허물고 교류하면서 문화예술 영역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을 안고 가는 비즈니스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예술 분야와 경영 분야 이 두 분야 간의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 경영이라는 학과도 굉장히 많고 문화예술 경영이라는 학과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술가에게 늘 아직까지는 많은 경우에 경영 전문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그런 경향 그리고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예술가를 봤을 때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네,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마무리 짓는 이제 이야기로 레슬러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선재되어 있다는 가장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이렇게 종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산업적 영역이나 어떤 그 사회적 영역에도 경영의 논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의 기존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선재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적용을 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영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레슬러 교수님께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 구미시의 이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나 어떤 뭐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이후에 경영,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뒤따라야 결국 문화예술 영역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을 좀 뭐랄까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랜슬러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석과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사회자의 공부는 엄격한 시간 엄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박승희 교수님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승입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나가실 때 추위를 좀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우리 예술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즐겁전 문화도시의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박신희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한 지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안 계시다는 핑계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가지고 구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늘 이 논의들이 어떤 형태로든 구미의 행정, 또 구미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되거나 논의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미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장 교수님께서 구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구미의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만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발표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오늘 박신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보탤까 싶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구미 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 성장, 주체 역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체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구미가 35세, 38세 이하의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해의 생각,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미는 젊은 엄마의 도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미가 국가공단이 있고요. 그 공단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가족 구성체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30세 중반 이후를 앞뒤로 분들이 주로 여기서 중심적 역할을 경제적 역할, 경제 중심이면서도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교육, 그리고 문화에 대한 향유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청년 일반의 문화적 욕망, 욕구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주민 생태적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혹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혹은 생활문화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 커뮤니티는
지금 문화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소위 창조도시의 기본적인 주체이면서 참여의 핵심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미의 커뮤니티가 어떠한가. 그래서 사실은 구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구미의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때로는 권력화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또 폐쇄화되어 있고 심지어 노령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저 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체를 호명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거버넌스로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은 지역에 있는 기존의 문화예술을 해왔던 단체나 문화예술인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해왔던 역할과 의미, 가치들은 충분히 공유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그분들이 새로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방식은 정말 고민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단체 중심적인 사고가 이해가 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만드는 굉장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것인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깊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귀한 말씀 중에 지역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한 그 장소와 공간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소성을 소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또 다양성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문화산업, 기업산업 혹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읽기와 이해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구미를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빈곤감이 상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구미에 있는 다양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기억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놀라시고 구미가 경북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또 공간도 굉장히 넓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구미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은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 흔히 하죠. 중세 때 조선조에서 인재의 절반이 영남에서 나고 그것도 절반이 선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전통과 그리고 그런 역사 문화에 대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심리적 연대의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장소화되어 있고 공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지금 도시 재생이나 새로운 도시로서의 문화도시를 고민하고 있는 구미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소중한 말씀을 박준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탈물질주의 라이프스타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는 마지막 발표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소위 물질주의가 만들어내고 또 물질이 만들었던 자본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 거리두기와 심리적 거리두기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파행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도시로서 문화와 산업을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새로운 도시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도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이나 탈물질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선언을 혹은 그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 이민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민아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제가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석사만 하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할 예정이었었는데 이 문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제가 좀 가방끈을 늘려서 박사 과정을 지속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그런 발표들이었고요. 자, 문화도시 개념이 아까 박신희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여러 세계적으로 여러 행정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쪽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 그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도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재정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시대에 맞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제 성공적인 문화도시의 방향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버넌스 그리고 그 거버넌스는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가 이제 문화도시 성공의 가장 큰 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문화도시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드웨어만 짓는 것이 다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를 채우는 것,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을 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실 어느 교과서에서나 다 이 소통과 협력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그거를 실천하기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아까 제가 그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굉장히 옛날 생각도 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옛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자주 만났었는데 갑자기 점점 처음에는 되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점점 그냥 따로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들, 이 소통과 협력을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장 교수님 발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 전략, 이 소통과 협력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짚어낼 수 있었는데 특히 이 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제가 좀 부담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도시 그리고 이 문화재단 이 거버넌스를 좀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이런 사례 같은 거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참여의 사다리 개념도 제가 상당히 재밌게 들었는데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누가 좀 손을 내밀어주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좀 원활하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지원책 같은 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집에 훅 들어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오늘 말미에 미처 말씀 못 드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향성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 그걸 실을지 안 실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10여 년간 제가 국제문화예술 경영학회 쪽에 그 학술 대회를 저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나가는 편인데요. 거기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각 도시마다 문화도시에 관련된 발제는 항상 나와요. 항상. 자기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홍보를 하고 그 잘 됐다는 것들을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부분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공통점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서로 기다리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서로 기다리면서 실험을 가능케 하는 아까 얘기하면 아까 그 얘기가 루스웨슬러 교수님의 그 강의 그 발제에서 나왔는데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과와 그 적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때 톨러런스 관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최적화돼서 모든 것이 굴러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실험을 통해서 톨러런스를 서로 인정을 한다면 사실 큰 다툼이 없을 텐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많은 것을 빨리 해가지고 성과를 빨리 내 퍼포먼스의 위주로 항상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톨러런스가 작용할 서로에 대한 관용이 작용할 시간이나 에너지나 그리고 여유가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형식만 들여와가지고 많은 게 하는 그게 바로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이라고 거의 많은 문화도시에서 리빙랩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실험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쫙 들어보면은 사실상 리빙랩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들 모아놓고 얘기 그냥 서로 하고 토론하는 자료로 끝. 그리고 어떤 사업 위에서 사실은 거의 아이디어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주민들을 야 하고 참여해보는 그걸로 끝. 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그런 거기에 대한 호응이 톨러런스가 높은 곳일수록 높은 곳들이 대부분 성공했다는 사례에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례들은.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많이 공통되게 얘기되는 것 중에 빌바오가 있잖아요. 근데 빌바오가 이제 쇠락해가는 상업도시가 빌바오 미술관을 통해서 창조도시를 경험한 것으로 되게 많이 사례가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빌바오 미술관 때문에 빌바오 시가 가지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빌바오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도시와 관련된 많은 하드웨어나 어떤 특정한 기관 중심의 어떤 도시재생이나 그 문화도시적 어떤 사업들의 결과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어젠다를 정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를 행정적으로 시의 행정에 적절한 어떤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전히 문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이사회가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중협의체도 같이 기능을 해야 된다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에서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신다면 여타 도시처럼 타당성 조사하고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통과돼서 예산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이어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직원을 뽑을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부터 고민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면 사실상 타당성 조사는 그런 거의 저도 이제 다천이나 여러 도시의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있어봤지만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저는 그게 대답이 됐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안희철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희철입니다. 일단 제 공연예술보호구역이라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 제작도 하고 104석 규모의 소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초이스 시어터라는 또 연극과 뮤지컬 제작한 극단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사실 본다면 이사의 개념을 본다면 사단법인 여러 곳에 또 이사가 등록돼 있다 보니 회의비도 받지 않고 이사비를 돈을 더 많이 내고 이사를 하고 있는 자발적 그런 단체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저희가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축제 기획도 하고 했을 때 문화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박사 다니고 예전에부터 문화는 문화 방송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희는 문화 예술을 하는 거고 문화는 문화 방송이고.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화진흥법 하면서 이렇게 급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연장이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 대명공연거리라고 서울의 대학로라고 불리는 그곳이 지금 소공연장들이 집적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의 그 관련 사업 직접 제가 그 사회 수혜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거버넌스 요즘은 이제 세미나 어디 가기만 가면 다 무슨 거버넌스가 된 거죠. 그래서 다들 흔히 하는 말로는 거버넌스 지겨워 죽겠어. 도대체 그게 뭘 내주는 거야? 이게 거버넌스야 해도 이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돌아봤을 때 문화 거버넌스 아니면 문화 거버넌스의 난관 그 발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구미가 지금 문화 도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국에서 뭐냐면 포항은 이미 선정이 됐고 또 이 구미 입장에서는 사실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에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지사가 어디서 나오느냐도 구미, 포항, 안동 세 군데 중에서 삼각구도라고 한다면 누가 되고 누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한번 이왕 시작했으면 굉장히 뭔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구미는 문화재단으로 갈 길이 있으니 문화도시 하기 꺼내서 둘 중에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거버넌스가 발전하고 잘 가자, 좋은 의미에서 문화도시 가자고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난관점 중에서 제일 한 게 첫 번째 뭐 행정에서가 이제 돈을 대고 하다 보니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이 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판을 깔고 뭐하고 아니면 바꿔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안 됐을 때 계속 갈 의지가 있느냐. 1차 떨어지고 예를 들어 아니면 안 하더라도 계속 이 문화도시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갈 것인가라는 사실 그 약속을 전제해서 시작을 하면 예술인이든 시민이든 왔을 때 거버넌스가 갈 텐데 예를 들어 뭐 제가 지금 있는 곳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왜 처음에 그걸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좀 안 맞는 사업이죠. 광역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예술, 그다음 시민 다 모였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모여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다수의 안 빠져 있는 예술가 뭐 생활 예술하신 분들이 나는 왜 못 들어가? 나는 굉장히 묘한 이상한 감정들이 생긴 것 같고요. 거버넌스 오히려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충돌 일어나니 관이 아닌 상태에서 민간의 시민이든 예술가 내에서도 나가버린다든지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저렇게 해서 가서 뭐 좋은 성과가 나겠어. 역시 결과에서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고 포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대구에서는 기초로 내려가서 각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선전에서 벌써 탈락하고 지금도 얘기지만 거기서 또 상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행정에서는 예술가와 시민, 흔히 말해서 기획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될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겁니다라는 얘기만 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충격이 크니까 오히려 이걸 계속 해야 돼. 오히려 이 거버넌스 자체가 흔들리거나 더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도시가 잘하자고 한 건데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직장도 만약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가지고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근데 다 못 들어가더니 누구는 패배감에 오늘 실망하게 되는데 이 문화도시도 한시적으로 해서 몇 개 선정될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또 정치인이니까 지자체장들은 또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오히려 상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거버넌스에 대한 그리고 그냥 버려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 문화도시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뭔가 보호책이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뛰어들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랄까요 그리고 그게 상처를 받지 않는 그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이든 예술가들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 저분들이 이렇게 평가해? 저긴 했는데 왜 우리가 떨어져?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 사실 공식이 있어요. 뭐 도대체 문화도시가 뭡니까? 예술가들 모여서 한탄하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한 일 한 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들러리로 예술가들을 붙이고 그냥 행정에서 일부는 행정에서만 그냥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서 몇 분 그 서류 쓰는 분들만 모셔놓고 회의한 것처럼 자료만 만들고 예술가들 들러리 세우니까 이건 뭐야라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작업들이 거버넌스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들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셔서 상처가 좀 극복되고 원래 좋은 의도였던 문화도시가 오히려 비문화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라는 게 제 사실 질문 지점이었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때릴 뻔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구구절절 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문화도시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새마을운동 하듯이 천리마운동 하듯이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래가지고는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과정 5년을 어떻게 잘 보내고 5년 이후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했어 하면서 더 지자체에서 그것을 끌어가면서 계속 문화를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이런 도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즉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로 이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도시의 어떤 좀 관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문화도시 아닌 데가 문화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문화도시죠. 그런데 법정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은 이거 문화도시 안 할 거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빨리 머리 박고 들어가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정권 바뀌었다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스스로 그 정권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단을 갖고 있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화도시 하다가 도시가 완전히 쌍판이 나가지고 안 하고 만다 이런 도시도 꽤 많이 있고 그 지자체장의 어떤 소원이라서 그냥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문화로 단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이런 과열된 과정이 문제긴 문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우리 도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술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문화가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현행의 문화도시는 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주의적으로 문화도시에서 뭘 어쩌라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의 가치를 읽고 성찰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인문적 어떤 각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과 굉장히 결합되어 있고 그럴 때만이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효과로 나올 거를 목표로 삼고 해버리니까 더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를 했었는데 우리 문화도시 안 해도 좋아 200억 없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작은 문화도시, 기업 문화도시 뭐 이런 정책은 없을지 뭐 이렇게 정책의 트랙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은 장은주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작년부터 이제 같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좀 껴가지고서는 우리 굉장히 전후회가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열망을 가지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불편하지 않게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은조 교수님이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쭉 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 제가 좀 다른 연구를 하면서 잠깐 구미를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구미만한 도시가 없더라고요. 아까 박세희 교수님이 여기가 진짜로 인류 가치의 중심이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 장난 아니더라고요. 포항보다 낫더라고요. 진짜로 이건 아니 수치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럼 구미는 이건 자기네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있지 어쩔 수 없어서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높은 그 수준의 토론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결단을 하면은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지개 많은 동네인데 참 결단이 안 되는구나. 함께 논의가 안 되는구나. 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다니다 보면은 전라남도 지역에서 막 문화도시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렇게 힘들구나 막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는 정말 사제라도 털어서 도와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구미는 조건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진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단 수준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 안에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살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과거 방식을 우리는 고집할까? 미래 세대가 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미래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구미화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짝 첨언을 하자면 제가 자꾸 언급이 돼가지고 사실 저와 이제 최혜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와가지고 되게 구미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서울상에서 보는 어떤 구미의 어떤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마트방송 대표님께서 잘 얘기하시듯이 예술가들을 거의 들러리로 세우는 상황들이 작년에 확실히 느껴졌어요.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저희 PT 장소에 와 있는 예술인들이 난 누군가 또 여기 나든가 이런 느낌의 그 표정들을 지으시면서 거기 와 계신 경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화도시 법적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 평가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 편이고 여느 사업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여느 문화 정책 사업보다도 훨씬 더 진중하게 평가를 하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사위원과 심의위원 그리고 실사위원들 실제로 다 가보고 그분들 다 만나보고 어떻게든 그분들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평가 아직도 고쳐지고 수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재밌는 거는 실사 검토를 실제로 나와보면 여기가 지금 이걸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했구나 아니구나 여기 오래전부터 뭔가 굉장히 준비해서 주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되어가지고 행정이 떠밀려서 어떻게 되고 있는구나 그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이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제가 지금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그런 이 평가 방법 이 시기에 좀 힘들지만 이게 사실 이 평가위원들한테 거의 노가다거든요 정말. 한 학기 내내 거의 어디 매일매일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시간이 없어서 김밥으로 먹고 이 도시 저 도시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님들이나 심의위원님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조금씩 고쳐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제 발제에서 문화도시를 할 때 저는 법적 문화도시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썼던 이유는 이 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도시를 위한 사업으로서 절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법적 문화도시를 위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실패하실 거라는 건 제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구미에서 원하는 문화도시가 뭔지 좀 시간을 두고 실제로 더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모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문화도시라는 상을 1년 넘게 훨씬 더 시간을 두고 만드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는 과정에서 구미가 가지는 엄청난 문화적 자산들을 자동으로 찾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수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전에 주민의 위치의 이사회를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문화재단은 그냥 조례 만들어서 문화재단 만들어서 의회에서 그냥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 협의체가 주민들 여기의 시민들 그리고 이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문화재단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전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정했던 시간을 지금 상당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플로어에